프롤로그, 쌀이냐 폭탄이냐, 한반도의 어느 새벽. 위성 사진 속 북한은 대부분 어둡지만 한 구석 군사기지 주변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시골 마을에서는 한 농민이 오늘 배급이 나올지, 장마당에 쌀값이 또 올랐을지 걱정하며 눈을 뜹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 앉아 뉴스를 켭니다. 북한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추가 대북 제재 논의. 화면 아래 스크롤 자막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켜고 점심 메뉴를 고르고 주식 코인 시세를 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왜 저렇게까지 핵에 집착할까? 쌀을 더 만들고 전기를 더 돌리면 안 되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쌀이냐 폭탄이냐, 북한 정권의 시선에서,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질문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를 천천히, 그러나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1부 기근의 기억, 핵카드의 탄생. 북한 지도부의 머릿속에서 쌀과 폭탄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 않는 두 개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0년대 대기근, 다른 하나는 체제가 무너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지원이 끊기고 중국도 시장 경제로 기울어가던 시기, 북한은 갑자기 사실상 혼자가 되었습니다. 계획경제는 이미 오래전에 효율을 잃었고 산업과 농업은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와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평양의 고위 간부들에게 각인된 기억은 단 하나였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사람은 죽지만 정권이 약해지면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한편 같은 시기 해외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불길했습니다. 동독, 체코, 루마니아, 과거 형제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끌려 내려오고 체제 자체가 뒤바뀌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라크, 리비아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고 분석합니다. 핵이나 대량살 상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정권이 무너진 나라들, 그들에게 폭탄은 쓸데없이 돈을 태우는 장난감이 아니라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험 아던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가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이 모자라던 그 시기에도 과학자 숙소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연구소에는 연료가 배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의 생존, 하나는 체제라는 이름의 장기 생존. 권력자들의 눈에는 쌀보다 폭탄이 더 무거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부 억지력이라는 이름의 방패. 북한이 말하는 핵무기 개발의 공식 명분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남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핵 억지력. 북한이 보는 지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기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그리고 일본과 괌,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동맹의 고리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도 위에서 북한은 자신을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상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엘리트들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경제력으로는 절대 미국,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재래식 전력도 비교가 안 된다. 그렇다면 상대를 진짜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핵뿐이다. 핵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초대장이자 상대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보험증권처럼 사용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미 관계를 돌아보면 긴장과 협상은 대부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핵실험, 국제사회 제재 강화, 긴장 고조, 대화 제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논의, 제재 완화 기대.
이 패턴은 반복되며 북한 내부의 하나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아무도 우리를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패에는 뚜렷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지키기 위한 제재 회피, 그리고 그 제재를 견디기 위한 또 다른 종류의 전쟁. 이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부. 제재의 겨울과 장마당의 탄생. 핵 개발은 단지 과학자와 군부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장마당 물가에도, 농민의 비료 공급량에도, 도시의 정의 사정에도 스며듭니다.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질 때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합니다. 일부 제재는 무기 거래와 사치품, 일부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출 품목을 겨냥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제재는 계산대로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보다 먼저 조이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은 돌지 않고 전력 사정은 더 악화되고 배급은 더욱 자주 끊깁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국가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멈추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남는 물건을 팔고, 누군가는 중국산 물건을 몰래 들여와 되팔고, 누군가는 쌀 옥수수를 소량으로 나눠 파는 소매상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북한 가게의 생계는 공식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과 개인 거래를 통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공식 경제는 약해지고 비공식 경제는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작은 시장 경제의 불꽃이 골목과 골목 사이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양 밖 농촌과 지방도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체감이 생깁니다. 핵과 제재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해야 한다. 쌀 포대 하나의 가격, 달러 위안 환율, 휴대폰 메신저로 오가는 가격 정보. 현대 북한의 서민들은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힘의 충돌을 시장 물가와 난방비의 변화로 체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핵과 제재, 쌀과 폭탄이 맞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4부. 체제의 선택, 개인의 선택. 국가가 폭탄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쌀을 선택합니다. 함경도의 한 농민을 떠올려 봅시다. 이 인물은 특정 누구를 지칭하지 않는 수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는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확물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상납되어야 합니다. 계획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급이나 정치적 평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생산량은 줄이고 남는 일부를 장마당으로 보내야겠다. 그의 입장에서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한편 평양의 한 젊은이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애국적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몰래 스마트폰으로 중국 한국 영상을 보며 다른 세계를 엿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좋은 삶의 기준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삶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으로. 이 젊은이에게 핵은 자부심이면서도 동시에 발목을 잡는 쇠사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 때문에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배웠지만 핵 때문에 제재가 심해지고 제재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체제 안에서도 사람들의 선택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체제의 논리에 동의하고 누군가는 체제 밖의 생존 전략을 택하며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선택의 위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쌀이 먼저인가, 폭탄이 먼저인가? 국가는 폭탄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사람들은 쌀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 두 우선순위 사이의 간극이 북한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5부. 과학자들의 특권과 공포. 이제 시선을 핵 개발의 중심부,
연구소와 과학자들로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엘리트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집, 안정적인 전기 공급, 질 좋은 식량과 의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핵 프로그램은 가난 속에서 얻은 몇 안 되는 특권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실패, 심지어는 충성심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북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부족할 때 그것을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사상 문제로 의심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핵은 자부심과 공포가 뒤섞인 존재입니다. 성공할수록 체제에서의 위치는 올라가지만 동시에 자신이 기여한 프로그램 때문에 나라 전체가 더 깊은 제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밤늦게 실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과학자의 길일까? 이 연구가 언젠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다치게 할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핵 개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조차 순수한 승리감만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권과 공포, 지식인의 양심과 체제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그들도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6부. 남쪽 청년들의 질문. 우리한테는 뭐지? 이제 카메라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핵은 북한의 이야기이지만 그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청년들도 포함됩니다. 뉴스 속 북핵 위기, 저녁 연기 혹은 군복무 중 비상 상황, 스마트폰으로 울리는 재난 문자. 하지만 동시에 취업 준비, 집값, 학자금 대출, 노후 준비까지 떠안은 세대에게 북핵 문제는 너무 멀리 있으면서도 너무 자주 등장하는 불안 요소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시기부터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통일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솔직합니다. 북쪽 정권이 핵을 쥐고 버티는 동안 왜 우리가 항상 인질처럼 살아야 하지?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집값, 일자리, 연봉 아닌가? 이 질문은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또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는 시선, 각자의 삶과 현실에 집중하는 시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타기하는 시선. 이 다양한 시선이 남쪽의 정치와 외교, 안보 담론을 흔들고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핵이란 단지 군사적 사안이 아니라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7부. 세 가지 미래 그리고 모두의 딜레마. 쌀이냐 폭탄이냐라는 질문을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던져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을 유지한 채 지금과 비슷한 긴장 완화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 이 경우 핵은 계속해서 방패이자 족쇄로 기능합니다. 체제는 당장 무너지지 않겠지만 제재와 불안정은 지속되고 사람들은 시장과 비공식 경제를 통해 틈새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둘째, 어떤 형태로든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가로 경제적 보상과 제재 완화가 주어지는 경우, 이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꿈꿔온 그림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줄이는 순간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셋째, 체제 변화 혹은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재편되는 경우, 이 경우 가장 큰 부담과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은 언제나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쪽 주민들,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남쪽 사회 모두가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든 쌀과 폭탄의 균형을 외면한 해법은 결국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8부. 마지막 질문. 쌀을 선택하는 법, 폭탄을 다루는 법.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두운 위성 사진 속 북한, 그 위에 겹쳐진 미사일 발사 장면, 그리고 서울의 환한 야경. 우리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반도 위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폭탄은 체제의 보험이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쌀은 삶의 보험입니다. 남쪽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핵은 미래 계획을 불안하게 만드는 늘 배경에 깔린 변수이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핵은 규범과 질서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은 무엇일까? 쌀과 폭탄 중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의 논리든 사람의 삶과 존엄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 그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끝내고자 합니다. 쌀이냐, 폭탄이냐? 그 선택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쌀과 폭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한반도가 가능할까? 그 답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을 악으로, 다른 한쪽을 선으로 나누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쌀이냐, 폭탄이냐 라는 질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